2화 불주방. 소녀를 따라 푸른 돌이 깔린 길을 걸어가니 작은 뜰이 나타났다. 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뜰에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맴돌고 있었다. 지나다니는 여인들도 모두 본 적 없는 미인들 뿐이라 이것이 신선들의 세상인가 싶었다. 우와, 여긴 어디인가요? 내가 살던 마을보다 몇 배는 더 멋진 것 같아요. 감탄한 소준이 물었으나 소녀는 묵묵부답이었다. 어색함을 떨쳐보려 했던 소준은 괜히 머쓱해져서 멀어지는 소녀를 얼른 따라잡았다. 두 사람은 얼마 안가 7층으로 된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건물 전체에서 윤기가 흐르고 번쩍번쩍 빛이 났다. 때마침 하늘 위로는 선악이 날아올랐다. 다 온 건가요? 저리로 가. 소준이 감격하여 묻자 소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건물 옆에 난 좁은 길을 가리켰다. 소녀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소녀와 손을 번갈아 보았다. 미동도 없는 소녀의 반응에 소준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소녀가 가리킨 곳에는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낡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다. 외관만 낡은 것이 아니라 역한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다. 소준이 좁은 길을 등지고 소녀와 마주서서 부침성 있게 물었다. 저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애써 외면하려 드는 소준을 지나쳐 소녀가 좁은 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준은 청우에게 속았다는 괘씸함에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우울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몸집이 거대한 사람들이 솥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주변에 널린 수백 개의 검은 솥들로 보아 밥 짓는 중인 모양이었다. 두 사람이 초가집으로 몇 걸음 더 다가서자 주걱을 든 사내가 땅을 올리며 달려나왔다. 오늘 선악이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이가 올 것을 미리 알았나 봐. 혹시 마음을 바꾼 거야? 그럼 오늘을 기릴로 우리 혼인하는 거다. 사내는 투실한 살에 파묻히다시피 한 가는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기쁨으로 몸을 떠는 남자를 질린다는 얼굴로 노려본 소녀가 흥하고 고개를 돌렸다. 난 이 녀석을 여기까지 안내해준 것뿐이야. 이만 간다. 잔뜩 얼굴을 구기며 돌아서가는 소녀를 사내가 복잡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소녀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돌아선 사내는 소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남자의 거대한 체구에 놀라 소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사내는 긴 나무 주걱을 어깨에 걸치고 그렇잖아도 가는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소준을 살폈다. 웬일로 신입이 왔네. 배정받기로 되어있던 허보성을 밀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백소준입니다. 소준은 영문 모를 소리를 하는 사내에게 얼른 예를 갖춰 인사했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백소준이라고? 나는 장대방이다. 피부가 하얀 것이 아주 깜찍하구나. 좋아, 너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지. 대방이 솥뚜껑만한 커다란 손에 힘을 실어 소준의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아우는 너무 말랐어. 이대로는 우리 불주방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염려 마. 앞으로 몇 개월만 지나면 나처럼 튼튼해질 테니 그때가 되면 아우를 백구방이라고 불러주지. 비틀거리는 소준을 잡아주며 대방이 자신있게 말했다. 사내가 가슴을 주먹으로 칠 때마다 살들이 출렁였다. 소준은 자신도 대방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식은땀이 흘렀다. 거기다 백구방이라니. 이 불주방에서 9번째 사제가 되었으니 아우도 솥 하나를 골라서 등에 짊어지도록 해. 여기 내 등에 솥이 보이지? 이 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순수한 철로만 만든 데다가 바닥에 화진법이 있어서 밥을 지으면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여기 있는 솥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지. 대방이 등에 맨 솥을 두드리며 활짝 웃었다.
소조는 왜소하고 작은 자신의 몸으로 크고 무거운 솥을 짊어질 생각을 하니 아찔해져서 대방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사형, 솥을 꼭 매야 하나요? 솥을 매는 것은 우리 불주방의 전통이야. 나중에 종문에 들어갈 때 솥을 매고 있어야 네가 불주방 사람인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소준이 넉살 좋게 사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지 않았으나 망설이는 목소리에는 정색하고 대답했다. 대방은 소준을 끌다시피 해서 초가집으로 갔다. 삐걱대는 문을 열자 크고 무거워 보이는 솥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게 보였다. 구사제, 여기서 하나 골라. 빨리 끝내고 밥하러 가야 하니까 서둘러. 안 그러면 외문 제자들이 또 한바탕 난리를 친다고. 소조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솥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여기서 달아나고 싶었지만 대방이 커다란 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다. 대충 건성건성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작은 솥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솥들과는 달리 타원형의 모양에 희미한 문양까지 새겨져 있었다. 솥이라기보다는 거북이 등껍질에 가까웠다. 소준이 솥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피다가 손에 들어보았다. 무게도 딱 적당했다. 무엇보다 장소를 상징하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이라는 게 마음에 쏙 들었다. 소준은 동물들 중 장소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제일 좋았다. 거기다 어쩐지 이 솥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소준이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솥을 안고 나오자 대방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다가왔다. 구사제, 왜 하필 그 솥을 고른 거야? 생긴 게 꼭 거북이 등껍질 같아서 지금까지 아무도 매료하지 않던 솥인데 정말 그걸로 괜찮겠어? 네 사형, 저는 이걸로 하겠어요. 대방이 손에 든 주걱으로 솥을 가리키며 한 번 더 말려보려다 그만두었다. 불주방에 있는 동안에는 몸의 일부처럼 메고 다녀야 할 솥이다. 이왕 매는 거 본인 마음에 드는 솥을 매는 것이 낫지 않겠다 싶어서였다. 자, 여기가 구사제가 지내게 될 방이야. 오늘은 첫날이니 그냥 쉬도록 해. 하지만 내일부터는 봐주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내게 될 방을 안내받은 소준이 인사를 하자 대방이 급하게 사라지며 손을 흔들었다. 방은 장정 하나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침상과 책상, 의자, 옷장 등 필요한 집기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 반대편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가져온 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매끈한 겉면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조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솥에 귀갑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소준이 붙여준 이름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솥에서 보라색 빛이 번쩍였다. 소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해산 마을에 있었다면 자지러지게 놀랐을 일들이 여기서는 예사스럽게 일어났다. 낡은 방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역시 신선들이 사는 곳은 다르구나. 나도 반드시 신선이 되어서 무병장수할 거야. 소준이 감격에 몸을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문득 내내 들고 있던 주머니가 궁금해졌다. 소녀에게 받은 주머니에는 또 어떤 신기한 것들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며 얼른 내용물을 책상 위로 꺼내놓았다. 단약 한 알, 목검 한 자루, 향초 한 개, 일꾼 전용 의복과 대나무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자색 기운을 다스리는 공법과 자기여 전공의 응기편이라. 그토록 원하던 장수의 비법을 손에 쥐었다는 설렘에 마른 침을 삼키고 대나무책을 펼쳤다. 책의 앞부분에는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었고 뒷부분에는 세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수행은 크게 기운을 응축하는 응기와 기초를 쌓는 축기로 나뉘었다. 책은 그중 응기편에 해당됐다. 자기여 전공은 1성부터 10성까지로 나뉘는데 각 성은 응기와 대응하였다. 또 자기여 전공을 1성씩 달성할 때마다 물체를 제어할 수 있었다. 3성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물체의 중량이 늘어나는데 3성에서는 작은 솥 반 개 정도,
육성에서는 큰 솥 반 개 정도, 구성에서는 완전한 솥 1개 정도, 마지막 십성에서는 솥 2개 정도 되는 중량의 물체를 제어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그림에는 수행하는 자세와 호흡에 대해 나와 있었다. 안타깝게도 책에 있는 것은 삼성까지의 수련법이었다. 소준이 책에 있는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동작을 취해보았다. 전신을 쑤시는 통증 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삭신이야. 그림만 보고는 수련하기 힘들겠는데. 소준은 수련하는 도중 몸속에서 가느다란 기운이 휘감기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확신할 수 없었다. 수명을 늘리는 일이 그리 쉬울 리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반복된 수련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아이고, 더는 못하겠다. 소준은 포기를 선언하고 침상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사실 자기의 전공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일성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런 것을 단숨에 하려고 하였으니 안 되는 게 당연했다. 하루 종일 긴장을 한 데다 반복된 수련으로 고단해진 소준은 설핏 잠이 들었다. 밖에서 들려온 소란이 아니었다면 아침까지 그대로 잠들었을 것이다. 누군가 흥분해서 내지르는 목소리에 소준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보니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해 보이는 한 청년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불주방의 대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 허보성을 명단에서 빼낸 거야? 불구경 다음으로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고 했다. 소준은 곧 벌어질 싸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청년이 그를 발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옳거니 바로 내 놈이로구나. 내 놈 정체가 뭐냐? 나 아니에요. 생각도 못한 날벼락에 소준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소준에게로 청년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거짓말 마라. 너의 그 삐쩍 마른 몸과 부석한 얼굴이 증거다. 감히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정말로 어찌 된 일인지 모른다고요. 소준이 한사코 모르는 일이라 하여도 청년은 믿지 않았다. 자신을 허보성이라고 밝힌 청년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그 기세에 놀란 소준이 잔뜩 겁을 먹었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 없이 결투로 승부를 보자. 3일 후 종문의 남쪽에서 기다리마. 만약 네가 이긴다면 인정해주지. 허나 네가 지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허보성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다. 얼마 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펼쳐진 종이에는 살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검은 빛을 띠는 붉은 글씨는 피로 쓴 것이 분명했다. 소준의 전신에 털이 곤두섰다. 목숨을 건 혈투에 대해서는 소준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혈서라니. 왜냐고? 무려 7년이야 7년! 이 불주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아낀 세월이 7년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걸 네 놈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긴 말 필요 없다. 3일 후에 내가 네 놈을 저승으로 보내주마! 보성이 고래고래 악을 썼다. 처음엔 그저 두렵기만 했던 소준도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청우라는 사내를 따라와 보니 여기였을 뿐이다. 애초에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소준이 바닥에 떨어진 혈서를 집어들어 보성에게로 도로 던졌다. 난 안 갈 거예요. 뭐? 내 놈 지금 뭐라고? 보성이 날아오는 혈서에 잠시 주춤했다가 눈을 뒤집으며 덤벼들려는 순간이었다. 땅을 울리며 대방이 두 사람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움찔한 보성이 소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우사제, 곧 첫날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내일부터는 바빠질 테니 일찍 쉬라고 했잖아. 대방이 보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소준을 방으로 밀어넣었다. 보성이 뭐라고 항변하려고 하자 천천히 돌아서는데 시선이 차갑기 그지없었다. 대방의 기에 눌린 보성은 그대로 불주방에서 사라졌다. 눈에는 소준을 향한 도끼를 그대로 품은 채였다.